2022년 군무원 국어 대비 행정학 모의고사 제1회분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행정학에서 비슷한 것끼리 조합이 옳은 것. 자, 1번 질문부터 보면요. 기술성은 보편성과 연결되는 게 아니고 특수성이죠. 그리고 가치 중립이 아니고 가치 판단의 개입입니다. 그 1번은 틀렸고요. 2번 질문에 보면 과학성은 특수성이 아니고 보편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죠. 그리고 가치 중립성은 맞습니다. 2번 질문도 틀렸고요. 3번에 보면 기술성은 특수성 맞습니다. 그리고 가치 판단의 불가피, 가치 판단 개입 3번 질문이 옳은 정답이 되겠고요. 4번에 보면 과학성은 보편성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가치 판단의 불가피성이 아니고 가치 중립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4번도 틀렸고 1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별표 3개 부탁합니다.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것은 2022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종전에는 500, 300, 200이었던 것이 새로이 300, 200, 15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인원수인데요. 종전의 규정입니다. 시도의 경우는 500,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00, 시군 자치구는 200명 이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청구할 수 있는 그 나이가 종전에는 19세였는데 그게 18세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무가 끝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3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군 자치구 그러니까 300, 200, 150에서 150명 이내가 되겠네요. 이내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입니다. 변경이 되어서 18세 이상 주민이 서명해서 청구할 수 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정부 규모 팽창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 중에 버몰 효과에 관한 것은 어느 것이냐. 자, 기억부터 보면요. 사회 혼란기 공공지출이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전쟁을 수행할 때는 여러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그때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때도 전쟁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조세 수준이 유지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사회 혼란기에 공공지출이 상향 조정이 되고 공공지출이 민간 지출을 대체하는 현상, 이것을 가리켜 피콕이라는 사람하고 피콕과 와이즈먼의 경비 팽창론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피콕과 와이즈먼의 경비 팽창론, 이게 기억입니다. 연에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크기 증대, 이것이 바건의 법칙. 이것에 보면 관료들이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자기 부서 예산 더 많이, 이게 바로 니스카넨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산 극대화 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리얼이 바로 버몰 효과인데요. 이것은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상승.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 필요 이상의 인원들이 동원이 되죠. 뭐 두 사람, 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8명, 10명 이렇게 투입되는 경우들 많이 보니까요. 자동적으로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부 지출이 증가되는 현상. 리얼을 가리켜 버몰 효과라고 합니다. 3번 문제의 답은 4번 리얼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정무평가 방법인데 수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부터 볼게요.
미리 정해놓은 등급 기준표와 비교, 이 분류법이 되겠고요. 나에 보면 대표가 될 만한 직무를 선정해서 기준 직무 정해놓고 그 다음에 평가할 직무하고 비교하는 이게 바로 요소 비교법. 다에 보면 비계량적인 방법인데요. 직무 상호 간의 어떤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비교하는 것이 바로 서열법이 되겠고, 마지막 라에 보면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해서 측정하는데요. 요소별 점수를 전부 합산한 총점, 그게 바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이게 바로 점수법. 그래서 4번 문제의 답은 지문 4가 되겠습니다. 다가 라나. 5번 문제는 우리나라 예선제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헌법상은요, 해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입니다. 120일 이렇게 틀렸는데요. 120일 전, 이거는 국가재정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1번은 틀렸고, 2번 보면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은 일반 회계만 아닙니다. 이게 플러스 특별회계도 포함이 됩니다. 3번에 보면 3번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국회가 준 예산을 국회가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면 정부는 준 예산 이렇게 되는데요. 30일 전 이런 게 없습니다. 준 예산은 국회가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이렇게 됩니다. 30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에 보면 준 예산은 세 가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가 헌법이나 법률로 설치된 기관 유지비가 하나고요. 두 번째가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이미 예산으로 승인을 받은 그다음 사업의 계속비, 이런 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4번 질문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네요. 6번은 미국 민주주의의 관료제 모형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제프슨주의. 제프슨은 지방 분권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한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1번 보면 제프슨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분권적인 참여 과정을 중심 맞습니다. 1번 질문은. 자, 2번 보면 잭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정당 정치를 강조했죠. 2번 질문처럼 탈정치화 아닙니다. 틀렸고요. 3번의 메디슨주의는 행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지향한다 아닙니다. 메디슨은 그 국가 역할을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에 초점을 맞췄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4번에 보면 해밀턴주의는 다원적 과정 아닙니다. 해밀턴은 초대 연방정부의 재무부 장관이었죠. 강력한 중앙 집권을 주장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희소성의 법칙인데요. 행정 문제를 공부하다 보면 암기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 7번 문제가 그렇습니다. 좀 힘이 들겠지만 암기할 내용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크라고 하는 학자가 이 희소성의 법칙을 이야기했는데요. 자원이 무한정이 있게 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의 희소성은 모든 정보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희소성의 내용을 이 시크는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완화된,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때 완만급총, 그 완이라고 하는 건 완화된 희소성, 만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적 희소성, 급은 급성적 희소성, 총은 총체적 희소성,
그래서 위에서부터 자원의 여유가 많은 것이고요. 완만급총, 총으로 내려갈수록 자원의 여유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같이요. 완만급총. 자, 기억 암기를 하시고요. 그럼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완이 가장 자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요. 계속 사업의 자원이 충분한가. 그 다음에 계속 사업의 증가분의 자원을 댈 수가 있느냐. 세 번째가 신규 사업의 자원을 댈 수가 있느냐. 이 세 가지 다 자원을 댈 수가 있다면 그게 여유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맨 위에 있던 완화된 희소성은 세 가지 다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만성적 희소성은 세 가지 다는 안 되고요. 맨 뒤에 있는 신규 사업은 안 됩니다. 신규 사업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급성적 희소성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중에서 앞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해오던 사업은 됩니다. 계속 사업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체적 희소성은 세 가지 다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사업도 안 되고요. 계속 사업의 증가분도 안 되고요. 신규 사업도 안 되는. 그래서 정체적 희소성을 우리가 해피형 해피형 예산 편성이라고 합니다. 해피형 예산 편성,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보면 급성 희소성은 완만급총이죠. 세 번째 있던 거예요. 계속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1번 보면 급성 희소성은 정부의 계속사업을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는 아니죠. 계속사업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요. 2번에 보면 완화된 희소성은 가장 자원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예산 공약 더 맡을 수 있다 맞습니다. 신규 사업 된다 이 말이에요. 3번에 보면 만성적 완만입니다. 여기에서는 신규 사업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관리의 개선에 역점 둔다 맞고요. 4번의 희소성은 정부가 얼마나 원하는가가 있다면 정부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 이 관계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맞고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감고요. 위에서부터 완만급총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8번은 사이버네틱스 모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은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도구적 학습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합리 모형에 따르면 인과적 학습을 강조하고 그것에 반해서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도구적 학습을 강조한다. 이 도구적 학습을 우리가 시행착오적인 학습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그 성격은 간단히 말하면 어떤 걸 해보고 좋으면 그대로 계속 취하고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대안을 선택해보는 이런 방식이 시행착오적인 학습이 됩니다. 두 번째 보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참여한다. 아닙니다. 이 모형은 적응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사전의 목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을 비목적적 적응 모형이다. 비목적적 적응 모형 이렇게도 부릅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에 보면 결과가 어떤 허용할 만한 수준 범위 내에 있으면 일상적으로 수행한다. 맞는 말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변수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모니터를 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지 하나는 만약에 허용할 만한 수준이다. 결과가 어떤 허용할 만한 수준 이내다. 그러면 지금 해오던 그대로의 SOP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서 수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결과가 허용할 만한 수준에 미달이 되면 그때는 SOP를 수정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3번 지문 보면 결과가 허용할 만한 수준 범위 내에 있네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SOP를 수행한다 맞습니다. 4번에 보면 합리 모형과 가장 대립되는 모형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사이버네틱스 모형을 제가 방금 설명드렸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크게 4가지 특징을 가진다. 자, 하나씩 보면 첫 번째는 적응적인 의사결정이다. 적응적 의사결정이다. 따라서 목표가 사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이 합리 모형하고의 차이점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불확실성의 통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변수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모니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크게 2가지다. 결과가 허용할 만한 수준 범위 내이면 SOP를 그대로 현재의 SOP를 그대로 수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결과가 허용할 만한 수준에 미달이 되면 그때는 SOP를 수정을 하게 된다. 다음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집단적인 의사결정이다. 집단의 조직에 참여하는 그 개인들이라는 것이 다양한 목표를 가지기 때문에 그냥 개인의 의사결정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요. 집단적인 의사결정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 네 번째 특징은 도구적 학습이다. 우리가 합리 모형은 인과적 학습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도구적 학습 또는 시행착오적인 학습의 성격을 띈다.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페로의 기술 유형론입니다. 4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죠. 일상적 기술, 공학적 기술, 장인 기술, 비일상 기술 요 4가지인데요. 이 4가지를 2가지 기준에 의해서 유형을 구분합니다. 2가지 기준은 과제의 다양성이고요. 또 하나는 분석 가능성입니다. 과제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외가 나타날 가능성이 되는 거고요. 분석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떤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4가지 유형, 그 유형들이 각각 이 2가지 기준에 어떻게 해당되는가를 살펴보면요. 먼저 일상적 기술입니다. 과제의 다양성은 낮지만 분석 가능성은 높고요. 그 다음에 공학적 기술은 2가지 다 높아요. 과제 다양성도 높고 분석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다음 장인 기술은 반대로 과제 다양성도 낮고 분석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2개 다 높은 것은 공학적 기술이고 2개 다 낮은 것은 장인 기술이다. 우선 이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비일상적 기술은 과제의 다양성은 높지만 분석의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모두 낮은 것은 장인 기술 맞습니다. 2번에 모두 높은 것은 공학적 기술 맞고요. 3번에 보면 분석 가능성은 낮지만 다양성은 높은 것, 이것은 비일상적 기술 맞습니다. 4번에 보면 분석 가능성은 높지만 다양성은 낮다. 이것은 일상적 기술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10번입니다. 공무원 징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부터 보면요.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지, 감봉, 견책 5가지인데 아니죠. 징계 종류는 6단계입니다. 따라서 뭐가 빠지는가 하면 파면, 해임 다음에 강등이 있습니다. 강등이라고 하는 것은 1계급 이내로 내리는 것을 말하고요.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강등은 중징계이기 때문에 보수 전액이 감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에 바르게 고치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그 다음에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6단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맞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신분은 보육 맞습니다.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틀렸죠. 그래서 이 정직도 중징계이기 때문에 신분은 유지하지만 보수 전액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에 보면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맞고요.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맞습니다. 12개월 동안 성급이나 승진을 하지 못합니다. 다음 4번 틀렸고요. 3번 지문이 맞고요. 4번에 보면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은 지방채에 대한 설명인데 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표 3개 하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단체조합의 장, 지방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거든요. 1번 틀렸고 2번에 보면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발행되어 있는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 크게 보면 3가지가 되는데요. 재해 예방, 그 다음에 복구사업, 그리고 차환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차환을 위해서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필요하다면 도의회 의결을 마친 후에 한도액을 초과한 발행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질문은 옳은 내용이고 4번 봅니다. 매체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라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기재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틀렸는데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것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번 지문 잘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11번 문제는 피터스의 정부개혁 모형인데요. 간단히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피터스는 거버넌스에 기초한 어떤 정부개혁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피터스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모형, 그 다음에 참여 모형, 신축 모형, 그 다음에 탈내부 규제 모형 이렇게 보는데요. 우선 시장 모형에서는 기존 정부가 독점을 문제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분권화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민간 부문의 관리기법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의 기준으로 봐서는 비용이 적게 드는 상태,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참여 모형인데 이것은 기존 정부에서는 계층제라고 하는 것을 문제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어떤 평면 조직으로의 개편을 강조하죠. 그렇게 되면 최상위층하고 최하위층 간의 어떤 단계가 줄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어떤 하위 계층들의 어떤 참여 이런 것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익의 기준이 뭔가 하면 상하 관료들의 어떤 참여 그리고 협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신축 모형인데요. 이것은 기존 정부의 문제를 영속성의 존재 이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되는데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안으로서는 가상 조직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상 조직을 통한 관리를 일시적으로 적응적으로 인사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서 공익의 기준은 뭐냐? 정부의 적은 활동 비용 그리고 조정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달 내부 규제 모형인데요. 이것은 기존 정부의 문제를 관료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규제를 한다. 이걸 문제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는 관료들에게 어떤 재량권을 확대시켜줘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가적인 정부의 어떤 결정 방식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서 공익의 기준으로는 어떤 창의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12번 문제입니다. 피터스가 제시한 정부개혁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별표 2개 하시고요. 자, 1번 보면 시장 모형에서는 집권화 아니죠. 방금 이야기했지만 시장 모형은 독점을 문제로 봤기 때문에 분권화를 강조합니다. 틀렸고요. 이번에 보면 참여 모형에서는 조직 하청부 그렇습니다. 참여 기회가 확대될수록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참여 모형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계층제가 문제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평면 조직을 강조했죠. 2번 지금 옳고요. 3번에 보면 신축 모형 정규직 공무원 확대 아닙니다. 가상 조직을 강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인 관리를 강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틀렸고 4번에 보면 탈규제적 정부 모형 이것은 정부의 권한을 축소가 아니고요. 기업가적 정부 또 재량권의 확대 이런 등등으로 나가야 됩니다. 옳은 것은 2번 질문이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13번은 거시조직 이론입니다. 이건 유형 구분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직군이냐 그렇지 않으면 개별 조직이냐. 그럼 위에 칸에는 조직군 무희라고 적으시고 왼쪽 그 기준의 아래쪽은 개별 조직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쪽으로 보면 이게 결정론이냐 임의론이냐 가로 쪽에 왼쪽 부분을 결정론이라 하시고 오른쪽에 임의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직군 네 칸이 만들어지는데 제일 위에 왼쪽 칸은 조직군 그 다음에 결정론이 교차되는 지점이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조조제가 되겠습니다. 조조제. 좀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조조제. 그 다음에 이상한은 조직군하고 임의론이 교차되는 지점은 공입니다. 공. 그 다음 밑에 칸에 내려와서 이제는 개별 조직하고 결정론하고 교차되는 게 구라고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 칸에 오른쪽 편에 개별 조직하고 임의론이 연결되면 여기는 전,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요. 일상화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위에 칸의 왼쪽 편은 조조제, 조는 조직군 생태학이고요. 그 다음에 조는 조직경제학이고 그 다음에 제는 제도화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조직군하고 임의론하고 교차되는 공은 공동체 생태학입니다. 공동체 생태학. 일단 밑에 칸 내려올게요. 개별 조직하고 결정론이 교차되는 구라고 했죠. 삼상한. 구는 구조적 상황 이론입니다. 구조적 상황 이론. 그 다음에 오른편에 밑에 칸의 오른편에 개별 조직하고 임의론이 교차된 전자라고 했죠. 저는 전략적 선택 이론이고요. 자는 자원 의존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 제가 설명드렸죠. 조조제공 구전자. 조조제공 구전자 기억하시고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구조적 상황이론. 이게 3상안에 보이죠? 구조적 상황이론. 그래서 조직은 상황 조건에 따라 수동적으로 맞습니다. 3번은 결정론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수동적입니다. 자, 2번에 보면 전략적 선택이론. 전략적 선택이론은 4상안에 있었죠. 임의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전략적 선택이론은 관리자가 선택하는 전략이 조직을 결정한다 맞습니다. 3번 보면 공동체 생태학. 이것은 2상안에 보이죠. 임의론입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능동적 상호작용 중심 맞습니다. 4번에 보면 자원의존이론. 이건 4상안에 보였죠. 임의론이었고요. 근데 관리자의 능력보다는 환경의 적응감도 틀렸죠. 왜냐? 자원의존이론은 임의론이기 때문에 4번 질문은 다른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답은 13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시험장에서 그 시간 전략을 위해서 요 내용 꼭 암기를 해달라. 그래서 조조제 1상안의 조조제, 2상안 공, 3상안 구조적 상황이론, 4상안 전자. 그래서 조조제공 구전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번은 직무특성 이론인데요. 내용을 간단히 보고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커만하고 올드햄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제시된 건데요. 5가지 그 직무 차원이 핵심 직무 차원이 심리 상태를 유발을 해가지고 구성원들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이 있는데요. 동기 유발시키는 그 지수를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그것은 3분의 기술 다양성 플러스 과업 정체성 플러스 과업 중요성 3분의 그렇게 3가지가 들어가고요. 분자에 곱하기 자율성 곱하기 피드백이 됩니다. 이게 바로 동기유발 어떤 잠재력 지수라 그러는데 그걸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한번 더 보면 3분의 기술 다양성 플러스 과업 정체성 플러스 과업 중요성 곱하기 자율성 곱하기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공식을 보면 뭘 알 수가 있나요? 자율성하고 피드백은 3분의 1은 게 없죠. 그 가치가 1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기술 다양성이나 과업 정체성이나 과업 중요성 3분의 1이 되니까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그죠? 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직무특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잠재적 동기지수, 방금 했던 지수입니다. 직무 중요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니죠. 직무 중요성은 3분의 2에 속하는 거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허즈버그의 이 요인론보다 진일보했다. 맞습니다. 3번도 보면 자율성은 책임감하고 연결되고요. 4번의 직무의 특성이 수행자의 성장 욕구 수준에 부합할 때 가장 동기 유발이 된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은 던비비의 관청 형성 모형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권장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 행정학 책도 괜찮아요. 옆에다가 두고 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히 그 내용을 소개를 하고 문제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은 니스칸넨의 예상 극대화 가설을 비판을 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니스칸넨의 예상 극대화 가설은 주된 내용이 뭐냐면 관료들이 일률적으로 예산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던리비는 아니다. 그것은 전체 예산액 중에서 니스칸넨의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일부분에만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던리비는
소속 기관의 성격이나 혹은 그 공무원의 지위, 즉 예를 들면 고위직이냐 중하위직이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덧입이는 네 가지 형태로 예산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핵심 예산이고요. 두 번째는 관청 예산, 세 번째는 사업 예산, 그리고 초사업 예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간단히 그 성격을 보면 핵심 예산은 자체 운영비입니다. 기관을 운영하는 데 드는 여러 가지 봉급이라든지 임금비라든지 혹은 시설 운영비 이런 게 해당이 되고요. 주된 이걸 다루는 기관이 바로 전달기관 혹은 집행기관 이렇게 부르는데 해당되는 게 경찰청이라든지 혹은 검찰청이라든지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중하위직 관료들이 이 핵심 예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데요. 예를 들면 출장비 같은 데에 대해서 중하위직 관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하위직 관료들은 핵심 예산에 치중한다. 두 번째가 관청 예산인데요. 이것은 어떤 보조금 지급 같은 게 해당이 되고 이걸 다루는 기관을 우리가 이전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관청 예산에 대해서 중하위직 관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관청 예산은 고위직 관료들은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외부에 이렇게 지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외부 영향력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이 고위직 공무원 자신의 입장으로 봐서. 따라서 고위직 공무원들은 관청 예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가 사업 예산인데요. 사업 예산은 이전 예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전 예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 같은 게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다가 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급하는 기관을 우리가 통제기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통제기관이 하는 일은 뭐냐? 뭐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느냐 이런 것을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가 이제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타 부처 예산을 초사업 예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핵심 예산은 중하위직 관료들이, 그 다음에 관청 예산은 고위직 관료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고위직 관료들은 자신의 선호에 맞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같은 것들은 자기는 하기 싫죠. 그러면 민영화라든지 또는 계약 등을 통해 가지고 어디에다 이전하는가 하면 뭐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에 또 넘기게 된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상당히 수준이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정학, 교재학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옆에다 두고 좀 더 넓게 깊이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5분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관료들의 효용은 소속기관이 통제하는 전체 예산액 중 일부분에만 맞습니다. 그래서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가서 비판했었죠. 자, 2번 보면 고위직 관료는 금전적 편익보다는 고위직 관료들은 금전적인 편익보다는요 어떤 그 업무의 성격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보면 합리적 관료들은 정치 권력의 중심에 접근해 있는 부서에서 참모 기능 수행 맞습니다. 4번에 보면 통제기관의 경우 그래서 예산이 증가할수록 권력이 커지기 때문에 예산을 정액하려고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통제기관의 경우는 교부세가 제대로 혹은 교부금이 제대로 전달되느냐를 감독하는 거니까 자신의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는 노력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은 민츠버그의 그 조직 모형이 되겠습니다. 민츠버그는 조직에는 5가지 기본 부문이 있다. 이 5가지 부문 중에서 어디에 무게중심이 놓이는지에 따라서 조직의 형태가 달라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제 5가지 부문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전략 부문이 있고요. 핵심 운영 부문이 있고, 기술 전문가 부문이 있고, 그리고 중간 라인 부문, 마지막으로 지원 스텝 부문, 이 5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전략 부문의 경우는 최고 경영층이 해당이 되겠고, 이 최고 경영층들이 직접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핵심 운영 부문은 실무 작업자들이 주체가 되는데요. 그래서 작업 기술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세 번째가 기술 전문가 부문은 분석가들이 주체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과업 과정의 어떤 표준화, 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 라인 부문은 중간 관리층에서 이제 주체가 되고요. 산출물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산출물의 표준화라고 하는 거 예를 든다면 제품 품질의 표준화 같은 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 라인 부분은 이것이 산출물의 표준화에 따라서 사업 부재 구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스텝 부분입니다. 이유는 지원 스텝이 지원 참모들이 주체가 되고요. 상호 조정을 통해서 에도크라시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전략 부문은 최고 경영층 직접 감독에 의해서 단순 구조가 만들어진다. 두 번째 핵심 운영 부문은 실무 작업자가 주체가 되고 작업 기술의 표준화가 이루어지면서 전문적 관료제 구조가 형성된다. 세 번째가 기술 전문가 부문은 분석가가 주체가 되고 과학 과정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기계적 관료제 구조가 형성된다. 네 번째가 중간 라인 부문은 중간 관리층이 주체가 되고 산출물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사업부재 구조가 형성된다. 다섯 번째가 지원 스텝 부문은 지원 스텝이 주체가 되고 상호 조정에 의한 에도크라시가 형성됩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결로 옳지 않은 것 볼게요. 자, 1번에 보면 전략적 쟁점입니다. 전략적 정점은 기계적 관료제 구조가 아니고 단순 구조, 그렇게 되겠습니다. 1번이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핵심 운영, 전문적 관료제 구조 맞고요. 3번의 중간 라인 부분, 중간 개선 부분, 사업 부재 구조 맞고요. 그럼 지원 참모, 지원 스텝, 에도크라시.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수평적 전문화하고 수직적 전문화입니다. 수평적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업무만 담당하게 되면 수평적 전문화가 높은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한 가지 업무만 하고 있다면 수평적 전문화가 높고요. 반대의 경우 여러 가지 업무를 하게 되면 수평적 전문화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 수직적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범위가 좁으면 수직적 전문화가 높다. 반대로 업무 범위가 폭이 넓으면 수직적 전문화의 정도는 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점을 기억하고 우리가 표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보는데 하나는 수직적 전문화, 그걸 세로 쪽으로 수직적 전문화, 가로 쪽으로 수평적 전문화, 높다, 낮다, 높다, 낮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직적 전문화의 위에 칸에는 높다, 아래 칸에는 낮다. 그 다음 수평적 전문화, 왼쪽 편에는 높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낮다.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표를 그릴 때 1성은, 2성은, 3성은, 4성은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이 1, 2, 3, 4. 위에 칸에는 1, 위에 칸 왼쪽에는 1성은, 그 다음에 위에 칸 오른쪽에는 2성은, 아래 칸 왼쪽에는 3성은, 아래 칸 오른쪽에는 4성은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우선 기록을 먼저 하겠습니다. 1성안에 해당하는 것은 비숙련 직무입니다. 그 다음에 2성안에는 일선관리 직무, 3성 아래쪽 왼쪽 편은 3성안에는 전문가 직무,
다음에 아래쪽 오른쪽 사성안에는 고위관리 직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번 전문가적 직무는 방금 저 그림에서 제가 표에서 이야기했죠. 수직적 전문화가 낮고 수평적 전문화는 높은 경우 3상안에 해당되는 거였죠. 그런데 1번 지문에 보면은 전문가적 직무는 모두 높은 경우 아니죠. 틀렸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에 보면 직무 확장입니다. 이번에 직무 확장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직무 확대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수평적 전문화가 낮아지는 겁니다. 자, 다시요. 직무 확대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전문화가 낮아지는 것.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수평적 전문화가 높다는 것은 뭐예요? 한 가지 업무만 담당할 때 수평적 전문화가 높다 그랬죠. 그런데 직무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테이블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작업자가 이전에는 톱질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톱질에다가 니스칠까지도 하게 되면 업무가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수평적 전문화가 한 가지 업무가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 되니까 수평적 전문화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직무 확대입니다. 정리하면 직무 확대는 수평적 전문화가 낮아진다. 수평적 전문화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질문을 보면 직무 확장은 기존의 직무에 직무를 추가하는 그래서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진다. 맞습니다. 방금 톱질 플러스 니스칠 기억나시죠? 자, 3번 보겠습니다. 고위관리 직무. 아까 우리 그 표에서 사상안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직적 전문화도 낮고 수평적 전문화도 낮았습니다. 자, 봅시다. 고위관리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 수직적 전문화 모두 낮다. 맞습니다. 다음 4번. 직무 풍요화. 직무 풍요화라고도 하고요. 직무 충실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직무 충실은 뭐냐 하면은 수직적 전문화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 업무 범위가 좁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수직적 전문화 높은데, 근데 직무가 충실되니까 어떤 높아지게 업무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가 충실되면은 수직적 전문화는 낮아지게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4번에 보면 직무 풍요화, 직무 충실은 밑에 칸에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고, 이 문제는 별표 3개 하시고 수직적 전문화, 수평적 전문화. 물론 이렇게 어렵게도 출제가 되고 혹은 또 간단하게 출제도 될 수 있으니까 기본 그 내용은 잘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17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공직분류.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죠. 1번에 보면 직무 종류는 다르나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하다. 이건 등급이 되겠고, 2번에 보면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 등이 다른 직무의 군. 이것은 직렬이 되겠습니다. 3번 다 틀렸고요. 3번에 보면 비슷한 성격의 직렬을 모은 것이 직군이다. 맞는데요. 요 내용은 제가 기본 강의에서 여러 번 설명했죠. 위급렬군. 위급열군. 자, 기억하세요. 위가 다음에 급. 이 말은 이제 위라는 것은 급의 요소가 되고, 위로 이루어지는 급이고, 다음에 급으로 이루어지는 게 열이고, 그 다음에 열로 이루어지는 게 군이다. 그래서 위급열군이라 그랬죠. 그래서 3번 질문에 보면 직렬을 모은 게 군이다 했으니까 위급열군, 열군 맞죠? 그래서 3번 질문이 맞습니다. 4번에 보면 동일한 직류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직급내가 아니고 직렬내. 그래서 틀렸고요.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위급열군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채용시험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 역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행정학 교재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옆에다 두고 이 부분은 따로 넓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간단히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타당도가 있는데요. 그 타당도에 보면 첫 번째가 내용 타당도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 타당도라는 것은 측정 도구가 제대로 잘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예를 든다면 어떤 고등학교에서 국어 담당 교사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응시자들, 지원자들 중에 시험을 쳐야 되는데 국어 담당 교사를 뽑으면서 만약에 과학 과목에 해당하는 문제를 출제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내용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기준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기준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시험 성적하고 어떤 업무 실적하고의 관계를 잘 나타내면은 이게 기준 타당도가 높고 그렇지 않으면 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타당도는 두 가지로 다시 세분화됩니다. 하나가 동시 타당성이라는 게 있고 예측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좀 번거롭지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동시 타당성, 예측 타당성.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준 타당도에는 동시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가 있다. 그러니까 동시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지금 신입사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현직하고 있는 현직 종업원들에게 실시를 해가지고요. 이 현직 종업원들이 획득한 점수하고 이 현직 종업원이 받았던 인사 고가 있잖아요. 점수하고의 상관관계를 보는 게 동시타당성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예측타당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발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합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합격자의 시험 성적하고 이 합격자가 입사한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 업무 성과하고를 비교하는 게 예측 타당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측 타당성은 뭐냐?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게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기준 타당도는 동시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로 세분된다.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구성 타당도인데요. 구성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성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추정을 한 그 요소하고 시험 문제가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와 사회의 정도 지금 여기 제가 방금 이론적으로 추정한 요소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보와 사회의 정도를 여러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정보 이용 지수, 정보 투자 지수 뭐 이런 식으로 그 구성을 해서 정보와 사회의 정도를 측정한다면 제대로 측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구성 타당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정보 이용 지수나 정보 투자 지수를 잘 측정하면 그걸 가지고 정보와 사회가 어느 정도 진척됐는가를 알 수 있다면 구성 타당성이 있다. 근데 이 구성 타당도에도 다시 두 가지로 세분됩니다. 하나가 수렴적 타당도가 있고요. 차별적 타당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수렴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같은 그 속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 방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측정 결과는 수렴되어야 한다. 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차별적 타당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상이한 개념을 측정할 때 위에 앞에 제가 이야기한 수렴적 타당도는 같은 속성 측정에 한 거고요. 이 차별적 타당성은 상이한 개념을 측정할 때 동일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측정 값들 간에는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출제의 경우에 이렇게 깊이 있게 출제는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만 그러나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할 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둘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를 해놓으면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은 헛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채용 시험의 문제에 가서 19번에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은 비교적 수월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예산의 신축적 집행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보겠습니다. 계속비는 매년 연부액에 대해서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1번이 바로 틀렸고요. 이번에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과목 간 예산 유용, 잘 아시죠? 입법 과목이 있고 행정 과목이 있죠. 입법 과목 간의 예산 유용을 이용이라고 하고 행정 과목 간의 상호 예산 융통을 가리켜 전용이라고 한다. 자, 아시는 내용이죠. 3번 보면 이체라고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직무와 권한의 변동 생기면 예산 변동. 이체 이 부분은 공무원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맞고요. 4번에 보면 2월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연도.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은 가로 안의 내용을 이제 채우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정부 회계의 발생주의는 정부의 수입을 납세 고지 시점으로 한다. 납세 고지를 하게 되면 정부로서는 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채권이 발생한다는 것은 자산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수입을 납세 고지 시점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지출을 지출 원인 행위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출 원인 행위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공사 계약 같은 게 해당이 되죠. 공사를 계약하게 되면 뭡니까? 공사비를 지출해야 될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발생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정부 회계의 발생주의는 정부의 수입을 납세고지 시점으로 정부의 지출을 지출 원인 행위 시점으로 계산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은 지방세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치구세는 보통세밖에 없습니다. 목적세는 없고요. 보통세는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답을 보면 가의 재산세 그리고 라의 등록면허세 답은 2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게 지방세 중에 도세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세가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종류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의 그 보통세를 보면 담배 소비세, 지방 소비세, 취득세, 지방 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레지세 이게 보통세고요. 특별세의 경우는 이제 지방 교육세 그리고 지역자원 시설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세에 해당하는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지세 그리고 목적세는 같고요.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 시설세. 거기에 도세의 경우에 보면 등록면허세가 있죠. 보통세의 경우에. 근데 특별시 광역시에는 등록면허세가 없죠. 그죠? 그 차이점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암기를 이건 해야 됩니다. 자, 22번 문제에 자치구세는 2가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은 세외 수입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용료가 시설 사용의 대가라고 한다면 사용료와 대비되는 게 수수료인데요. 수수료는 서비스의 대가입니다. 정리하면 사용료는 시설 사용의 대가고 수수료는 서비스의 대가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특정 소비자가 사용할 때 내는 것, 이게 사용이니까 지문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나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설치로 인해서 특별한 이익을 봤다. 이익을 본 사람으로부터 이제 징수하는 것은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본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바로 분담금이죠. 그래서 나의 경우는
분담금 되겠습니다. 다 보면 행정 서비스에 의해서 이익을 받는 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서비스의 대가는 수수료.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죠. 가는 사용료, 나는 분담금, 다는 수수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은 민자유치 방식인데요. BTO, 지문에 BLT, BOT, BO 등등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다 암기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제가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지문의 B는 build, 세우다. 그 다음 T라고 하는 transfer입니다. 기부 체납을 통해서 정부에게 소유권을 옮기는 거죠. 이전하는 거죠. transfer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O라고 하는 것은 operate, 운영하는 것이죠. 1번에 보면 시설을 건설을 하면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부문에 기부 체납 방식으로 기속된다. BT, 그리고 사업 시행자에게 운영권 인정, operate. 그래서 BTO, 1번 지문은 맞고요. 이번에 BLT입니다. B는 build, 세우다. L이라고 하는 lease, 임대인데요. LEAS입니다. T라고 하는 transfer가 됩니다. 읽어보면 건설한 뒤에 일정 기간 임대, BL, 그 다음에 T, transfer, 정부의 기부 체납 맞죠? 2번 지문은 맞고요. 3번에 보면 BOT입니다. 여기에 B는 세우다고요. 그 다음에 O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칸에 있는 O는 이제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O라고 하는 것은 own, OWN입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고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T는 트랜스퍼가 됩니다. 읽어보면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을 하면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 BO.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정부에 기속이 된다. BOT 맞고요. 4번 지문에 보면 BOO입니다. BO 두 번째 O가 소유를 나타내는 거고 세 번째 O가 이제 운영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B는 build, 그 다음에 O는 own, OWN이고 세 번째 O가 operate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 간접자본 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게 소유권 아니죠. BO니까 그 민간 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25번 문제는 별표 3개 하시고요. 이게 2021년도에 시행에 들어갔는데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 되겠습니다. 이게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종전에는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다시요.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을 했는데요. 이게 법규가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세 가지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 그 다음에 수입액이 30억 이상, 그리고 자산 규모가 10억 이상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따라서 25번 문제를 보면은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1, 2, 3은 해당이 되고 4번이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군무원 국어행정학 모의고사 제1회분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